계집 따위가 장군이라고. 개소리하지마. 부대 앞에 찾아온 여군을 멸시했던 한 부사관. 그러나 그 장군은 감찰을 나온 투스타였고 이후 그 부사관에게 큰 응징과 참교육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숨막히는 열기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8월의 끝자락, 서울의 밤은 낮 동안의 지독한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은 채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지열과 높은 습도가 뒤엉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는 그런 밤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지우는 20년 넘게 몸에 맞춰온 군복을 벗고 짙은 회색의 편안한 리넨 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관사를 나섰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두 개의 별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거리로 이끌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남태령 인근 수도방 위사령 부수방사 담벼락을 끼고 이어진 좁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닭칼국수 집이었다. 엄마 손 닭칼국수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뿌연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일종의 도피처와도 같았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비리와 부조리를 파헤치고 때로는 존경하던 선배와 아끼던 후배에게 칼날을 겨눠야 하는 감찰실장이라는 직책. 그 차갑고 비정한 역할에 지쳐버린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가끔씩 이곳을 찾아 뜨거운 닭칼국수 한 그릇을 비워내곤 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하게 우려낸 닭 육수의 구수한 냄새와 갓 담근 겉절이의 매콤한 향이 확 끼쳐왔다. 어서 오세요. 넉넉한 인상의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를 보고는 익숙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별을 단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매운 김치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일 뿐이었다. 이모님 닭칼국수 하나요? 얼큰하게요. 구석진 자리에 앉은 강지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가는 사람들의 지친 표정, 꼬리를 물고 이어진 자동차의 행렬. 저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세계는 온통 규율과 보고서 그리고 끝없는 긴장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얼음마녀. 군 내부에서 그녀를 부르는 별명이었다. 감찰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그녀는 단 한치의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오직 규정과 원칙에 따라 기계처럼 정확하고 얼음처럼 차갑게 판단하고 결론 내려야 했다. 그 덕분에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많은 적을 만들어야 했고 스스로의 인간성마저 마모되는 듯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여군 최초의 감찰실장. 그 수식어는 영광인 동시에 족쇄였다. 그녀의 모든 행보는 전례 없는 길이었기에 늘 돋보기 같은 시선 속에서 평가받았다. 남자였다면 카리스마로 포장되었을 단호함이 그녀에게는 독선과 히스테리라는 꼬리표로 돌아왔다. 그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완벽해야만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편견의 빌미가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칼국수 나왔습니다. 맵게 해드렸어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커다란 사기 그릇이 그녀 앞에 놓였다. 뽀얀 국물 위로 붉은 양념장이 풀어져 있었고 잘게 찢은 닭고기 살과 쫄깃해 보이는 면발이 푸짐하게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 맛보았다. 칼칼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뭉쳐있던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칼국수 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면발을 몇 번 뒤적이다가 그녀는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다. 최근 진행 중인 한 사건 때문이었다. 자신의 사관학교 동기이자 군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한 장성이 대규모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였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일은 그를 직접 소환하여 조사해야 했다. 30년 지기 전후의 군복을 자신의 손으로 벗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절반도 비우지 못한 그릇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모님 죄송해요. 오늘 입맛이 영 없네요. 계산을 하며 말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의 지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힘든 일 있으시구먼.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래야 싸울 힘도 나지. 그 평범한 위로의 한마디가 강지우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가게를 나섰다. 후텁지근한 밤 공기가 다시 그녀를 감쌌다. 차에 올라타 부대로 복귀하는 길, 그녀는 내일 있을 힘겨운 조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어른 마녀의 가면을 써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혹독하고 모욕적인 시련이 바로 오늘 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방사 영내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검문소에 가까워지자 강지우는 습관적으로 차의 속도를 줄였다. 야간에는 민간인 복장으로 출입하는 간부들에 대한 검문이 종종 강화되곤 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붉은 경광봉이 그녀의 차 앞을 막아섰다. 강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먼저 부드러운 인사를 건넸다. 헌병 완장을 찬 한 부사관이 다가와 손전등 불빛을 그녀의 얼굴과 차량 내부로 비췄다. 꽤나 연륜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중사 최철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야간 검문 중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최철민 중사의 목소리는 낮고 딱딱했다. 그 목소리에는 규정 이행이라는 딱딱함을 넘어 어딘지 모를 권위의식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무심코 핸드백을 열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키와 휴대폰뿐이었다. 아차 싶었다. 칼국수 집에 가기 전 무거운 지갑을 빼서 관사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온 것이 기억났다. 미안하군요, 최 중사. 신분증을 관사에 두고 온 모양입니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입니다. 지금 바로 부대 안으로 복귀하는 길이니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강지우는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감찰실장이라는 직책은 군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최철민 중사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끄지도 않은 채 강지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감찰실장? 하. 아주머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어설픈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의 말투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강지우는 그저 군부대 주변에 사는 수상한 중년 여자일 뿐이었다. 감찰실장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그것도 여자가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강지우, 계급은 소장입니다. 의심스럽다면 지금 즉시 수방사 지휘통제실에 연락해서 내 신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강지우의 목소리에 조금씩 냉기가 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부사관의 눈빛에서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선 뿌리 깊은 불신과 적의를 읽었다. 하지만 최철민은 그녀의 경고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어디서 약을 팔아? 여편네가 장군?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여편네. 그 한마디가 강지우의 이성의 끈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철민 중사. 지금부터 하는 말 똑똑히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은 지금 현역 장군에게, 그것도 감찰실장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신원을 즉시 확인하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백의 최철민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미 그의 이성은 그릇된 아집과 마초적인 자존심에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했다. 15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잔뼈가 굵은 자신이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여자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명령? 하. 웃기지 마. 군무원이면 군무원답게 조신하게 굴 것이지 어디 감히 장군 사칭이야. 딱 보아하니 높은 양반들 술시중이나 들면서 콩고물이나 받아먹는 부류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였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군 생활 전체와 그녀가 이룬 모든 성취를 더럽히고 짓밟는 폭력이었다. 강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던 평정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극심한 모욕의 순간 그녀의 이성은 역설적으로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지한 부사관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좋다. 최철민 중사.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규정대로 나를 연행하도록. 가서 당신들의 그 잘난 시스템으로 내 신원을 확인해 보시지. 강지우는 스스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에 최철민은 오히려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거칠게 행동했다. 이 여자가 진짜 보자 하니까. 좋아, 헌병대에 가서 아주 눈물 콧물 쏙 빼게 해주지. 군사보호구역에서 허위 신분으로 소란 피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년 뼈에 새겨주마. 그는 무전기를 꺼내 고래고래 소리쳤다. 상황 발생. 신원 불상 여성, 장군 사칭 및 검문 불응. 난동 우려 있어 즉시 연행 조치하겠음. 잠시 후 요란한 경광등을 번쩍이며 헌병 순찰차가 도착했다. 강지우는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마치 남의 일인 양 무표정한 얼굴로 순찰차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그녀는 차창 너머로 자신을 의기양양하게 내려다보는 최철민 중사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다. 최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그 불길한 감정을 외면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고 있었다. 헌병대 사무실의 공기는 야간 근무 특유의 나른함과 담배 냄새, 그리고 컵라면 국물 냄새가 뒤섞여 탁했다. 최철민 중사가 강지우를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근무자들이 흥미롭다는 듯한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최 중사 웬일이야? 오늘 월척이라도 낚았나? 당직 근무를 서던 한 상사가 낄낄거리며 물었다. 최철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월척도 이런 월척이 없습니다. 이 아줌마가 글쎄 자기가 육본 감찰실장이라는 겁니다. 소장 강지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칭을 하지 뭡니까? 요즘 간첩들은 교육도 잘 받나 봅니다. 그의 말에 사무실 안은 폭소로 가득 찼다. 감찰실장? 미쳤네, 미쳤어. 최 중사, 오늘 제대로 한 건 했네. 포상 휴가 가겠다. 그들은 강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 노골적인 조롱을 던졌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여성과 장군, 특히 군의 칼날이라는 감찰실장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조합이었다. 강지우는 그 모든 모욕적인 시선과 언어의 파편들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며 사무실 한가운데에 섰다. 그녀의 침묵과 미동조차 없는 자세는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똑바로 말해. 여기서 계속 헛소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는 거야. 알아들어? 당직사관인 한 대위가 신문하듯 책상을 턱턱 치며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쉬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당직사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강지우. 계급은 육군소장. 현 보직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날카롭고 서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위엄과 확신에 웃고 떠들던 헌병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자네 당직사관. 지금 즉시 자네의 상관인 수방사 헌병단장에게 보고하게. 내가 이곳에 와 있다고. 또한 국방부 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서 내 이름을 조회해 보도록. 그것이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당직사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하는 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마지못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의 손가락에 집중되었다. 이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당직 사관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차게 흔들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늠름한 정복 차림의 육군 소장 강지우의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의 군번과 양력 그리고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직책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사진 속 서리빨 같은 기상의 장군과 눈앞에 빗물에 젖은 초라한 민간인 복장으로 서 있는 여성이 동일 인물이라는 끔찍한 진실. 흐억. 당직사관의 입에서 기겁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차가운 것을 넘어 살얼음판처럼 위태롭게 변해 있었다. 조금 전까지 강지우를 조롱하던 헌병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진원지에는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최철민 중사가 있었다. 그는 당직 사관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화면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여편내, 군무원, 술시중 드는 부류. 자신이 내뱉었던 그 저주 같은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버텼다. 그의 오만했던 세계는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직 사관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단장님, 저 당직 사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직 사관의 얼굴은 점점 더 사색이 되어갔다. 그가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강지우를 바라보았을 때 사무실의 모든 이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수방사 아니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이 작은 헌병대 사무실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직사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수방사 헌병단장의 귓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단잠에 빠져있던 그의 의식은 차가운 얼음물이라도 맞은 듯 번쩍 깨어났다. 현장 근무자의 큰일이라는 보고는 그 자체로 지휘관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주술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가 잠결에 상상했던 그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어지는 보고 내용 앞에서는 차라리 소꿉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누구라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사실입니다, 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지우 소장님께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헌병단장인 대령은 순간 숨 쉬는 법을 잊었다. 감찰실장, 군의 모든 조직과 인원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그 이름, 얼음마녀 강지우. 그런 그녀가 그것도 한밤중에 자신의 부대 말단인 헌병대 사무실에 와 있다는 사실은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악몽이었다. 보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철민 중사가 검문 과정에서 저지른 만행,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 모욕적인 언사들이 당직사관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하나하나 보고될 때마다 헌병단장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하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는 대참사였다. 사건은 빛의 속도로 위로 보고되었다. 헌병단장은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수방사 참모장 준장에게 보고했고 참모장은 이마를 짚으며 괴로운 신음을 내뱉은 뒤 이내 결심한 듯 수방사령 관중장의 관사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밤중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지키는 철옹성 수도방 위사령부의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다. 사령관의 격노한 고함이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병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시각 폭풍의 눈이 된 헌병대 사무실.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차갑게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침묵은 오히려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그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감찰관의 그것이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죄와 과오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평가하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 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모든 재앙의 씨앗, 최철민 중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뇌는 완전히 정지해버린 듯 했다. 15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의 인생이, 그의 자부심이, 그의 모든 것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여편내 술시중 드는 부류. 자신이 뱉었던 그 더러운 말들이 독이 되어 자신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는 원망과 공포가 담긴 시선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제대로 옷도 갖춰 입지 못한 헌병단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강지우를 발견하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감찰실장님, 제가 부하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중대장과 다른 간부들이 줄줄이 달려들어와 그녀 앞에 고개를 조아렸다. 불과 1시간 전 범죄자 취급을 받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그녀는 마치 생사여 탈권을 쥔 여왕처럼 그들의 처절한 사죄를 받고 있었다. 강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최철민 중사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구둣발이 그의 앞에 멈춰 서자 최철민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질책이나 욕설이 아니었다. 수도 서울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수방사 헌병의 기강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오늘 밤 한 개인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켜야 할 군의 명예와 기강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헌병단장.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헌병단장을 불렀다. 네, 감찰실장님.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6시까지 내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는 이제부터 자네 부대가 아닌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직접 주관하겠다. 그것은 선고였다. 감찰실의 직접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군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헌병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최철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부서져 버린 철옹성의 잔해 속에서 망연자실한 군인들만이 남아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건은 군의 철조망을 넘어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수방사 지휘부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은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국방부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의 귀에 들어갔다. 제보의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기자는 잠을 포기하고 사실 확인에 매달렸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그의 이름으로 된 단독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단독 충격. 육군 얼음마녀 여성 감찰실장 수도방위 사령부 중사에게 여편 내 막말 들으며 체포. 기강 붕괴. 서울의 아침은 그 기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안의 시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장악하며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파문의 진앙지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핵심 부대라는 사실은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게 제정신인가?
나라 지키라고 했더니 자기들 상관이나 잡아 가두고 있네. 감찰실장한테 저 정도면 일반 여군은 대체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최철민 중사 신상 공개해라. 저런 사람이 군인이라는 게 대한민국 수치다. 강지우 장군님 힘내세요. 군대 내 적폐들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온라인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특히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성차별 문제와 맞물리며 거대한 담론을 형성했다. 각종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수방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야당은 수도 서울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고 여당조차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군을 압박했다. 용산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올라가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긴급 호출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질책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군 수뇌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육군참모총장은 강지유에게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여 사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파문의 한복판에 선 강지유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감찰실장으로서 냉정하게 사태를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수방사에서 올라온 경위 보고서를 비롯해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들을 검토했고 감찰실 조사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며 조사를 진두지휘했다. 군 고위층에서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얼음마녀라는 별명답게 그녀가 이번 기회에 최철민 중사는 물론 수방사 지휘부 전체를 향해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군인이 된 최철민 중사는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이첩되어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 밤낮 없이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백 번 복기하며 진술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절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언론에서는 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고 그의 가족들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다. 한순간에 그릇된 언행이 그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과 그의 가족의 평온한 삶까지 남김없이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국방부는 서둘러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위급 특별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최철민 중사뿐만 아니라 그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암시도 덧붙였다. 이제 모든 이의 시선은 단 한 사람 강지유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최철민 개인의 운명을 넘어 수방사 지휘부 전체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언론과 국민들은 당연히 그녀가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감찰실장으로서의 그녀의 임무이자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였다. 하지만 그 시각 수많은 보고서 더미에 파묻혀 있던 강지유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와 처벌이라는 손쉬운 해답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이 썩어 빠진 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라내는 것으로 과연 이 숲을 살릴 수 있는가? 깊은 밤 육군본부 감찰실장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화려했지만 강지유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갓 소위로 임관했을 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앳되고 희망에 부풀었던 젊은 날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최철민 중사의 그 경멸 어린 얼굴과 여편네라는 날카로운 단어는 단순히 그날 밤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군 생활 동안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보이지 않는 차별의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의 얼음 마녀라는 가면 아래에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뜨거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첫 기억의 편리는 육군 보병학교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전술학 토론 시간, 그녀가 제시한 독창적인 작전 계획에 대해 백발이 성성한 한 교관이 이렇게 평가했다. 발상은 신선하나 여군 특유의 감상주의가 개입되어 있군. 전쟁은 냉철한 이성으로 하는 것이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에 강의실 안의 모든 남자 동기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 혹은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묘한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성별이라는 필터를 거쳐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때부터 그녀는 누구보다 더 냉정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얼음마녀라는 페르소나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생존을 위한 갑옷이었다. 중2 시절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은 한 부대의 보급품 횡령 사건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는 대대장급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녀가 상부에 보고하자 직속 상관이었던 소령은 그녀를 따로 불러 이렇게 회유했다. 강중위, 너무 의욕이 앞서는군. 군대라는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파헤치면 당신만 다쳐. 이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어때? 그녀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밀어붙였다. 결국 그 간부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닌 융통성 없고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장교라는 부정적인 평가였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군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부의 부조리와 그릇된 동료애라는 이름의 적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영관 장교가 되었을 때 그녀는 또 다른 종류의 벽에 부딪혔다. 한 번은 한 젊은 여군 하사가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그녀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즉시 감찰 조사를 지시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군 하사는 조직에 문제를 일으킨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혔고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전역을 선택해야만 했다. 강지우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가해자 한 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구제할 수도 썩어빠진 문화를 바꿀 수도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진 속의 자신을 지나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으로 향했다. 최철민 중사의 얼굴이 그 어둠 속에서 어른거렸다. 그는 분명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의 그릇된 신념과 편견은 과연 그 자신만의 것이었을까? 여군을 동등한 전우가 아닌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군의 낡은 문화, 능력보다 성별과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조직,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했던 수많은 지휘관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최철민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한 사람을 처벌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은 감찰실장의 임무다. 하지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더 큰 정의를 세우는 것은 리더의 책무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감찰실장이라는 직책의 함정에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단죄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병든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칼날이 되어야 했다. 도려낸 부위가 다시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처방까지 내려야만 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음마녀의 차가운 가면 아래 뜨거운 강물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최철민 중사 한 명을 군에서 축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로. 그의 죄를 빌미로 그를 희생양 삼아 대한민국군의 가장 아프고 썩어빠진 환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대수술을 감행하기로. 징계위원회에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그것은 최철민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 군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했다. 복수라는 달콤한 독배 대신 개혁이라는 쓰디쓴 약을 선택하기로. 그것이야말로 얼음장 아래를 흐르는 강물처럼 그녀의 군 생활을 관통해 온 신념이자
이 땅의 모든 후배 군인들에게 그녀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실 옆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군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두 모여 그 무게감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을 듯했다.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통틀어 한 중사의 징계위원회가 이토록 엄중하게 그리고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징계가 아닌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일종의 의식이자 재판이었다. 피고석에 앉은 최철민 중사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깊게 패역횡했고 며칠 사이에 수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위원회가 시작되고 군 검찰관 역할을 맡은 육군 법무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철민의 혐의를 기소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피징계자 최철민 중사가 현역 장군이자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감찰실장에게 가한 언어폭력은 단순한 상관 모욕을 넘어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와 군인 정신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역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의 행위로 인해 군이 입은 명예실추와 국민적 불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피징계자 최철민 중사를 군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파면 조치를 통해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실장의 논고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론이었다. 이제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 피해자인 강지우 소장의 진술만이 남아있었다. 회의실의 연문이 열리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군복 차림의 강지우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장내의 모든 장성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다. 그녀는 묵묵히 그들의 경례를 받은 뒤 증인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징계위원장인 육군 참모총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 장군, 먼저 이번 일에 대해 군의 최고 선임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오. 그리고 오늘 이 굴욕적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 점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오. 위원회는 강 장군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경청하여 결정을 내리고자 하오. 피징계자에 대한 파면 요구에 대해 피해자로서의 의견을 말해주시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모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분노와 단죄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음마녀라 불리는 그녀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부하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지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그들의 모든 예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총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최철민 중사의 변호를 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참모총장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반문이 터져나왔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변호라니 가해자를 변호하겠다는 말인가? 강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물론 최 중사가 저에게 저지른 죄는 100번 파면을 당해도 마땅한 중죄입니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제 개인의 인격을 넘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칼날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와 타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칼날은 과연 최철민 중사 혼자서 벼려낸 것입니까? 여군을 동등한 전우가 아닌 배려해야 할 대상 혹은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문화 회식 자리에서 여군을 술 따르는 도구처럼 취급하는 일부 간부들의 그릇된 행태 능력보다 성별을 먼저 보는 우리 군의 낡은 관행.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수십 년간 최철민 중사와 같은 군인들의 머릿속에 여자는 군대의 주역이 될 수 없다는 끔찍한 독을 주입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었다. 군의 가장 깊은 환부를 도려내는 감찰실장의 예리한 메스였다.
최철민 중사는 그 독에 중독된 희생양일 뿐입니다. 물론 독을 받아들인 그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을 만들고 유포시킨 우리 모두의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병의 증상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병의 근원이 사라지겠습니까? 저는 최철민 중사 한 명을 군에서 내쫓는 손쉬운 처방으로 이 사건을 덮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회의실을 가득 채운 별들을 압도했다. 저는 그에게 파면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를 우리 군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최초의 실험체로 삼아 주십시오. 그에게 새로 만들 성인지 및 인권 리더십 특별 교육을 가장 먼저 이수하게 하고 그가 자신의 과오를 처절하게 깨닫고 변화하는 과정을 군 전체의 교보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가 흘릴 반성의 눈물이 제2, 제3의 최철민이 나오는 것을 막는 백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군인을 버리는 군대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유일한 교훈입니다. 부디 한 사람을 단죄하여 얻는 손쉬운 정의 대신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변화하는 어려운 정의의 길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장엄하기까지 한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한 여성 장군의 용서에 감동한 것이 아니었다. 군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상처마저 기꺼이 디딤돌로 삼으려는 한 위대한 군인의 리더십 앞에서 깊은 존경심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최철민 중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자신을 향해 내려온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마주한 인간이 흘리는 통렬한 참회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육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지우와 독대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강 장군, 오늘 나는 자네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네. 그리고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어. 자네가 우리 군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네. 군의 최고 수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극진한 찬사였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강지우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내려졌다. 최철민 중사는 파면 대신 감봉 6개월이라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육군 양성평등 리더십 센터에서 시행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1호 교육생으로 입소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언론과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솜방망이 처벌,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군 수뇌부는 또다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다음 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 현장.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브리핑 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에 선 것은 뜻밖에도 국방부 대변인이 아닌 강지우 소장 자신이었다. 무수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군의 개혁을 책임진 감찰실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가해자의 선처를 탄원했는지, 왜 처벌이 아닌 교육을 선택했는지를 단호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해 나갔다. 군대는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 명의 길 잃은 병사를 내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올바른 길을 걷는 참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부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철민 중사는 그 위대한 도전의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오를 평생 짊어지고 변화된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어쩌면 파면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우리 군의 진정성 있는 변화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군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압도적인 논리 앞에
비판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브리핑룸의 공기는 점차 숙연함과 기대로 바뀌어 갔다.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장군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를 용서하신 겁니까? 강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변화된 삶을 통해 스스로 얻어내야 할 과제일 겁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최철민 중사가 수감되어 있는 육군 교도소의 면회실로 향했다. 그와의 마지막 매듭은 그녀 스스로 풀어야만 했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최철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강지우를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는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강지우는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게 최중사. 자네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진 첫 번째 임무 수행자다. 그녀는 그에게 앞으로 받게 될 교육과 그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엄격한 스승의 가르침이었다. 자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자네 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자네의 변화는 자네와 같은 수많은 다른 군인들을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기회를 준 유일한 이유다. 명심하게.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복도를 걷던 강지우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었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얼음마녀라 불리던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날 자신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모욕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워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리더십의 새로운 정의는 그렇게 한 위대한 군인의 눈물 속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지독했던 여름과 격정적인 가을이 지나고 세상은 차가운 겨울의 초입에 서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지우가 던졌던 작은 돌멩이는 군이라는 거대한 호수 전체에 고요하지만 힘있는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충청남도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육군 양성평등 리더십 센터. 최철민 중사는 그곳에서 6개월간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독서와 토론, 심리 상담과 역할극을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마주해야 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강지우 장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에 나서는 날이었다. 강단에 선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의 숨김도 없이 담담하게 고백했다. 저는 한때 여자는 결코 남자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군인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으로 저는 군 전체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잘못은 편견에 눈이 멀어 눈앞에 있는 상관의 능력과 리더십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우리 군을 이끌어갈 리더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하가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계급과 역할에 합당한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진정한 리더십은 성별이 아니라 인격과 실력에서 나옵니다. 그의 진솔한 강연에 강의실을 가득 메운 생도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여생도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최철민은 이제 단순한 징계 대상자가 아닌 군의 변화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그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최철민 사건 이후 군 내부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강지우가 주도하여 만든 새로운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이 전군으로 확대되었고 이전에는 쉬쉬하며 덮어두기만 했던 부대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건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남성 간부들은 괜히 유난을 떤다며 불평을 터뜨렸고
변화를 귀찮아하는 분위기도 여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 터져나온 물길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강지우가 야전 부대를 시찰하던 중 한 젊은 여군 대위가 그녀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 감찰실장님, 얼마 전 저희 부대 회식 자리에서 한 상사가 저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러십니까? 최철민 중사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회식 자리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더군요. 결국 그 상사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저희에게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무기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군 대위의 말은 강지우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도 더 큰 보람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군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온 겨울 저녁, 강지우는 집무실에서 한 통의 손편지를 받았다. 또박또박 눌러쓴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발신인의 이름은 낯익었다. 최철민 중사의 아내였다.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장군님께 제 남편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제 남편 한 사람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려는 듯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시작한 이 고요한 혁명이 언젠가는 군 전체를 덮어 낡고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리라 믿었다. 그 믿음과 함께 그녀의 마음에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서울의 거리마다 생명의 온기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날의 저녁이었다. 강지우는 지난 1년간 자신의 군 인생을 통틀어 가장 격렬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최철민 중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군 개혁 작업은 수많은 저항과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전진했다. 그녀가 주도하여 전군으로 확대된 상호 존중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제 군 문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그녀가 직접 만든 교육 프로그램의 1주년 성과 보고 회의가 있었던 날이었다. 보고서에 담긴 긍정적인 수치와 변화의 사례들을 확인하며 그녀는 조용하지만 깊은 보람을 느꼈다. 회의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차는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남태령 인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작은 닭칼국수 집이었다. 가게에 가까워질수록 그 지독하게 덥고 습했던 여름밤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모욕감에 차갑게 식어버렸던 칼국수, 분노로 들끓던 속을 잠재우려 애썼던 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때의 분노나 상처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듯한 묘한 평온함과 기대감마저 감돌았다. 엄마 손 닭칼국수. 낡은 간판은 여전했지만 가게의 분위기는 봄밤의 정취와 어우러져 한결 더 따뜻해 보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변함없이 구수한 닭 육수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가게는 저녁 식사를 하는 군인들과 민간인들로 제법 붐볐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주문을 받던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다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귀한 가족을 만난 듯한 반가움이 가득했다. 장군님, 세상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귀한 분이 또 찾아주시고. 귀한 분. 그 한마디가 강지우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수상한 외부인이나 까다로운 단골 손님이 아니었다. 아주머니는 굳이 가장 안쪽의 조용한 자리로 그녀를 안내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그 과한 친절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강지우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모님 늘 먹던 걸로요. 얼큰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이들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이제 조롱이나 호기심이 아닌 경외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젊은 장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갓 중2 계급장을 단 앳된 얼굴의 여군이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강지우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서더니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감찰실장님께 대하여 경례.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중위 박하늘입니다. 강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와 함께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편히 있게 박중위. 식사 중에 미안하군. 아닙니다. 실장님 잠시 말씀 나눠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중희는 벅찬 감정을 누르며 말을 이었다. 실은 저희 부대 모든 여군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성차별적인 농담이나 불필요한 사적 지시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강지우 장군님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뉜다고 말합니다. 저희에게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마친 박중희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네와 같은 젊은 장교들이 더 좋은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지. 기대하겠네, 박중희. 그녀의 격려에 박중희는 다시 한번 힘차게 경례를 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강지우는 그 젊고 희망에 찬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속에서 그 어떤 작전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뜨거운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어느 때보다 더 푸짐해 보이는 닭칼국수가 그녀 앞에 놓였다.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국수 한 그릇을 비워냈다. 칼칼한 국물은 여전히 그녀의 속을 뜨겁게 데워주었지만 이제 그 뜨거움은 분노나 서름이 아닌 가슴 벅찬 보람과 희망의 온기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생각했다. 한때 이 별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그녀를 고립시키는 차가운 갑옷이었다. 얼음마녀라는 별명은 그 갑옷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자체의 빛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별은 홀로 빛나지 않는다. 그녀의 별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오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최철민 중사라는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보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박하늘 중위와 같은 젊은 후배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국수 한 그릇에 따뜻한 존경심을 담아주는 주인 아주머니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리더십은 결코 그녀 혼자 완성한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용기 그리고 지지가 모여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교향곡과도 같았다. 진정한 권위란 계급이 부여하는 차가운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 길. 계산을 하려 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극구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부대 모든 장병들을 대신해서 내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어서 들어가세요. 그 말에 옆에서 식사를 하던 병사들까지 일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장군님. 하며 우렁차게 인사를 했다. 강지우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가게를 나선 그녀는 봄의 향기가 섞인 상쾌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밝은 불빛 때문에 많은 별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몇 개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하늘의 별을 보며 고독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땅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가로등 불빛,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저 수많은 불빛들과 함께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빛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어깨 위의 별은 더 이상 고독한 권위의 무게가 아니었다. 함께 빛날 수많은 이들과 나누어진 따뜻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무게였다.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쓴 얼음마녀는 그렇게 가장 평범한 저녁 식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리더십의 진리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갈 군의 새로운 봄은 이제 막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